첫 시작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뭐가 문제인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 화면은 2011년도에 그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저 가운데 있는 저 인공지능이 제퍼디 쇼라고 하는 퀴즈쇼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왓슨이 처음에 저 사람들과 퀴즈쇼에 나와서 대결을 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결과입니다만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퀴즈쇼의 챔피언들이었거든요. 인간 챔피언들이었는데 사실 뭐 게임도 안 되게 나중에 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은 뭐냐면 저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말하자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퀴즈쇼에서 단순히 지식을 탐색하고 정보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진행자가 묻는 물음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그것에 맞는 지식을 또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제 오늘 주제는 인문학적인 사유의 힘, 특히 인공지능 시대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이 시대의 인문학적인 사유의 힘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에 IBM의 왓슨,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해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미래에 관한 두려움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알파고와 바둑 대결에서 인간이 지고 난 이후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생각들 자체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작년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와 더불어서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왼편에 이게 이제 작년에 알파고와 대결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조사를 한 건데요. 보면 인간의 한계를 체감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편의 응답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인간의 한계를 체감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바둑을 졌지만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도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이세돌 구단이 1승한 이후에 생겨난 반응일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른쪽 조사를 보시면 왼편에 미래시대의 우리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한쪽 편에 대답이 있는 반면에 오른편에 보면 미래 사회에는 더 편리해지는 만큼 감시와 통제도 많아질 것이다. 또 미래 사회에는 계층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인간 바둑 대국에서 느낀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잠재적 능력에 대한 희망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저 키워드 카드라고 해서 보시면 인공지능이 미래사회 전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로 등장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조만간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아마 5년이나 10년 내에는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 자율주행차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컴퓨터를 작게 만들면 여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입니다. 조그만 휴대폰이 이 작은 컴퓨터죠. 50년 전에는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컴퓨터가 되려면 이 건물 이 방 전체를 채울 만큼의 컴퓨터가 필요했었습니다. 기계장치가. 근데 50년 지나서 한 요 정도면 그런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10년 전에 비하면 이런 컴퓨터의 성능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정도가 지금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휘발유, 경유를 또는 뭐 이런 석유를 태워서 다니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는 전기 자동차를 결합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차, 앞으로 나오게 될 자율주행차를 아주 좀 이렇게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들고 계신 휴대폰을 타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20세기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 가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핵심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 조건의 문제, 즉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언젠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기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영화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일종의 튜링 테스트인데요. 튜링 테스트만 하더라도 사람과 대화하면서 인지적인 대화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있는 대화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이 영화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뻔히 저것이 기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속이 다 보이는 기계이고 머리 뒤에도 다 기계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예고편에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어떤 의심을 갖게 되냐면 쟤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내보기도 하고 분명히 기계라고 하는 걸 내 눈앞에서 확인하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기계를 사랑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저 장면에서 사실은 배우죠. 배움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양을 가진 로봇이 있다면 어쩌면 나도 저 로봇에 대해서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저 로봇이 그렇게 밀당을 잘하거든요. 연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밀었다 당겼다 이걸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증폭시킵니다. 이 남자로 하여금. 오른편에 있는 털북숭이 남자가 이 로봇을 만든, 이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테스트를 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류는 종말을 치달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등장한 건 감정을 로봇이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인간다운 조건이 뭐냐라고 이제 누군가 당신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제 몸뚱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몸뚱아리는 벌써 이렇게 이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몸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지능을 갖고 있어야 사람입니다. 라면 알파고나 왓슨이 보여줬던 것처럼 지능은 이미 특정 영역에선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마지막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인데 감정도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 게 뭘까요? 정말로 저희의 인문학적인 상상력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는 도덕입니다. 윤리. 그런데 이미 AMA, Artificial Moral Agent라고 해서 인공지능에게 도덕을 구현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로봇이 인간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도대체 인간만의 고유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1974년에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그 책임의 윤리라는 책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종의 본성이 바뀌고 있다. 인간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인간을 규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다른 생명체도 인간만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종차다. 구별시켜주는 인간 조건이다라고 했는데, 이 한스 요나스는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대한 폭력, 그리고 그 무기들, 예를 들면 핵폭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핵폭탄 같은 것들이, 핵과 같은 것들이 인류 문명 전체를 다 위협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단지 생각하는 존재만으로 인간을 설명해낼 수가 없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전체 또는 지구라고 하는 삶의 터전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그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구별 짓기보다는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더 중요한 조건은 바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의 끝에 지금 뭐가 있냐면 말씀드렸던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인공지능, 왼편에 있는 건 알파고고요. 잘 아시는. 오른편에 있는 건 왓슨입니다. 이 왓슨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서 저기 이제 가천 길병원 같은 경우에 왓슨 포 온콜로지라고 해서 종양을 진단하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왓슨이 굉장히 진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암의 경우에 의사들의 암 진단율이 75%에서 80% 정확도를 유지할 때 왓슨은 95% 이상의 정확도를 내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저희에게 주는 조언과 왓슨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의사가 암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왓슨이 당신은 암일 확률이 98%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치료를 받을까요 말까요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이 인공지능의 좀 차이를 간단하게 보면 사실 이 둘을 비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 오른편에 있는 이런 왓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해서 최적의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알파고는 아예 자기가 바둑을 뒀을 때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버립니다.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한 영화에서 나온 사례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형사고요. 그 반대편의 차에는 예쁜 여자애가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빠졌는데 로봇이 물 위에서 그 강으로 뛰어들어온 겁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로봇이 그 여자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이 건장한 남자 경찰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로봇을 향해서 남자 경찰이 저쪽을 가라고, 저기 있는 저 꼬마 여자애를 구하라고 막 산짓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아무 주저함 없이 남자 경찰을 끌고 나갑니다. 그 결과 어린 여자 소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평생 남은 인생을 전부 다 로봇을 저주하면서, 왜냐하면 그 영화 장면에서 그 초롱초롱한 여자아이의 눈망울과 남자 경찰의 눈망울이 마주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구해져 나가고 여자애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로봇이 왜 그 남자 경찰을 구했을까요? 이 남자를 지금 끌고 나가면 이 사람이 살 확률이 80%인데 저 여자애를 끌고 나가면 살 확률이 35%밖에 안 나요. 로봇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남자를 구하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의 데이터 값을 얻게 되는데, 저 여자아이를 구하면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로봇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알파고처럼 자체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되면 결국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하니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지조차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명료한 가이드라인이 없이도 대강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대신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니까 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구나 하는 상황에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도구의 사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대화편에 보면 그 이집트 신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신이 문자를 만들어내서 알파벳이라는 문자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의 문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문자의 사용은 우리의 기억력을 쇠퇴시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문자라고 하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문자도. 이 도구가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그 도구의 등장 이전의 삶과 도구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의 문명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 문자가 그렇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석유 에너지를 이용한 기계 문명의 등장입니다. 이 기계가 등장함으로써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왼편에 그 아래편 이제 지도에 있는데 그 왼편에 이 지도의 오른편이 내비게이션인데 제주도 여행 가시게 되면 늘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내비게이션의 사용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이건 이제 영국에서 택시 운전사들을 조사한 것인데 이 공간 지각과 기억력과 관련해 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해마라고 하는 곳이 이 말하자면 그런 기억력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판단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들은 그런 공간의 판단 또는 지도를 읽는 이런 기술들과 관련해서 또는 기억력과 관련해서 해마가 좀 크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면 이것도 위축된다. 다시 말하면 도구의 사용 자체가 우리의 뇌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는 단지 우리의 관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상태까지도 도구의 사용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것. 지금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5개가 넘으시는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도 외우고 있는, 심지어 저는 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전화번호가 2번, 3번밖에, 단축번호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먹은 메뉴나 어제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손으로 글씨 쓰는 일이 드물다. 어떤 사람한테 왜 같은 얘기를 계속해? 라고 지적받은 적이 있다. 처음 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전화나 직접 대면보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더 낫다. 이게 이제 한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디지털 치매에 대한 증상인데 일본의 한 연구소가 처음에 발표한 거가 약간 좀 버전이 여러 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중에 3개가 해당되면 디지털 치매에 가까운 경계선에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도구에 의존하게 될 경우, 어떤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그래서
단박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E라고 하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가슴 따뜻한 애니메이션입니다만 이 청소 로봇이 굉장히 감정도 표현할 줄 알고 인간적인 로봇입니다. 보기에는 저렇게 생겼지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 옆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미래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상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래에는 로봇 같은 것들이 나와서 기계가 많이 나와서 손발을 많이 움직일 일이 없을 테니까 손발은 좀 위축이 되고 머리는 많이 쓰게 될 테니까 머리는 되게 커질 것이다. 아마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그런 미래 예측의 인간의 모습이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그렇게 커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를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머리를 지금 인공지능한테 넘기고 있는 중이라서 어떤 머리가 우리한테 남아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퇴화하는 건가?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 가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런 물음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자,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은 BMI, 그러니까 브레인하고 머신,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BMI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이고 오른편에 보면 휴대폰을 피부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은 기술입니다. 이거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게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저런 기계적인 장치들이 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있을 경우가 굉장히 무서운 일도 되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요 그림은 사실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사람이 요 바지를 입고 로봇팔을 착용했을 때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요거가 다른 맥락에서 인간의 노동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을 때 연세가 높아지셨을 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대답이 관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빨리 어딘가를 원하는 곳을 가고 싶을 때 다리가 말에 듣지 않아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개발되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양 빠지게 커다란 것들을 예쁘고 슬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바지 같은 거 하나 입었는데 내가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높은 계단을 올라가도 높은 산을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인간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퇴화하는 걸까? 이렇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기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부딪히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원리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자 이거죠. 기술의 발전의 원천이 뭔가? 무엇이 이런 기술을 발전하게 하는가?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아담 스미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분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도구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데우칼리온과 피라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조금 빌려온 것입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이 데우칼리온과 피라라고 하는 두 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뭐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신께 신탁을 구합니다. 여쭤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 신탁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 어머니의 뼈를 던져라. 등 뒤로 던져라. 신탁이 내려옵니다. 근데 내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기 있는 돌멩이를 등 뒤로 던집니다. 데우칼리온, 이 남편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라가 던진 그 아내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에 관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신화가 또는 신화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문학적인 사유의 특성이 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계도를 보면 데우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피라는 에피메테우스의 딸입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누구냐면 형제지간입니다. 이 신화를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바람에 커다란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그 매일매일 독수리에게 심장을 파먹히고 그리고 나면 그 고통을 겪고 나다 다음날 되면 새로운 심장이 나서 늘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왜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그런 심장을 파먹히는 독수리에게 파먹히는 벌을 받게 되는가? 세상 만물에게 재능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할게요 하고 에피메테우스가 즉 동생이 나서서 먼저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다 나눠주고 나눠 보니까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면 인간이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줄 재능이 없었던 겁니다. 빨리 달리는 재능을 줄 수도 없었고 강력한 손톱을 줄 수도 없었고 아무런 재능도 없이 나무를 잘 올라가게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에피메테우스가 형한테 상의를 합니다. 형 이거 어떻게 해? 얘네들한테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천상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에게 있는 불을 훔쳐다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이 불이 그래서 전통적인 서구적인 사고방식인 도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그 바람에 프로메테우스는 여기 이제 프로메테우스란 말은 미리 메테우스 아는 자고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서야 아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에서 이제 그런 포션을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죠. 에피메테우스는 이미 저질러 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자고요. 프로메테우스는 저지르기 전에 생각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메테우스의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판도라입니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이 괘씸해서 이 형제에게 판도라라고 하는 선물을 신들이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판도라에게 이 상자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인류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피메테우스는 형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이 보낸 저 아름다운 여인은 사실 좀 위험하니 조심해라 했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죠. 이 둘 사이에 나온 딸 휘라, 그 다음에 이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 이 둘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인류의 조상이라면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 둘 속에 담겨진 유전자가 또는 생각의 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프로메테우스의 유전자는 제가 feed forward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는 자는 feedback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그 절차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종료되지 않았을 때 다시 되돌아와서 문제를 반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feed forward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를 예측해서 현재 나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에피메테우스가 이미 일을 저질러 봅니다. 나중에 다 다른 동물들이나 생명체들한테 재능을 나눠주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프로메테우스한테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묻는 일종의 피드백 과정입니다. 프로메테우스라면 아마 재능들을 나누어 주기 전에 뭐를 미리 나누어 줘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에피메테우스에겐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유전자는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이 결국 인류를 바꿉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제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존재다.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근데 인간 자신의 본성이자 동시에 인간 사유의 특징을 물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칠 줄 모르는 지적 호기심. 또 다른 이런 지적 호기심 말고 하나는 제가 이걸 공학적 본성이라는 말로 표현해 봤는데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이 공학적 본성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도구를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건 프로메테우스적인 유전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그것을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간에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문학과 공학 혹은 과학기술이 일종의 대결 국면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문학적인 사유가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 인문학적 사유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립적인 국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이야기를 되돌려서 BMI 기술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보시면,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인문학적으로 조금 마인드가 잡히신 분들이라면 또는 인문학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인류 뇌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10이면 그 중에 9은 반대하실 겁니다. 내 뇌를 여기에 연결하는 거에 반대.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사실은 어떤 데 기여할 수 있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수의 뇌에 문제가 있어서 올바른 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뇌의 일정 부위에 손상이 가서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거나 또는 뇌졸중이나 이런 쇼크를 받아서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기능이 마비가 돼서 정상적인 지각을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만약에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해준다면 움직이지 못했던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은 인류가 겪어야 되는 우리 굉장히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뇌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도 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삶 자체의 질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도 위태롭게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뇌를 연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뇌와 컴퓨터를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뇌와 컴퓨터를 연결했을 때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는 반댈세,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다른 쪽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결과이기도 한 거죠. 그런 쪽에서는 정당하게 여러분들의 인문학적인 사유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념의 뿌리는 사실은 이런 대결 국면처럼 여겨지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학적 사유와 공학적 사유가 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 사유하고 공학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 공학적인 문제의식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굉장히 현실지향적입니다. 반면에 인문학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제가 인문학을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한 것에서 일단 생각이 다르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인문학을 하면 보통 과거의 책들, 과거 성현의 이야기들, 인간 삶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왜 배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은 잘 살기 위해서죠. 그러면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앞으로 남아있는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인문학적인 탐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학문들을 또는 과거의 지혜들을 탐색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동기는 앞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자주 쓰던 말들처럼 온고이지심처럼 옛 것을 배워서 앞으로 잘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인문학은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초기값, 디폴트 밸류로, 이거 좀 잘못 쓰였네요. 초기값으로 인정하고 출발합니다. 공학은. 반면에 인문학은 주어진 현실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유전자의 이야기로 삼아서 프로메테우스의 유전자와 에피메테우스의 유전자를 말씀드린 까닭은 공학적 사유든 인문학적 사유든 인간의 사유가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뇌에선 이것이 협업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바깥으로 꺼내놓고 전문화 시켜놓으면 공학적으로 계속 사유화하고 또는 인문학적으로 계속 사유하면 자꾸 협업이 안 되는 상황에 오는 것이죠. 이 협업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공학적인 마인드에서 개발된 도구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기계적인 장치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 과정이 사실은 공학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즉 알파고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건 공학적 사고방식을 극단화해서 내놓은 방식, 현실적인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도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측할까요?
현재 주어진 데이터 값을 토대로 해서 예측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는 아직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미래는 현실의 경향성을 투사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미래들 중에는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미래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의 의미, 인간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물어보게 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보면 적어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을 한계 상황으로 부딪히게 하는 미래, 인간을 죽음의 목전까지도 다가가게 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나면 진지하게 인간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도대체 신 또는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벌어지게 될 파국적인 현상 또는 죽음과 같은 이런 미래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미래가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래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고 인간의 사유에는 주어지지 않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인문학적인 사유의 힘일 겁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인간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대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정말로 많은 수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꿈 또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는 뭐냐면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것 또는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하고 싶지만 안 할 수도 있고요. 하기 싫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산다면 그건 인간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 동물과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하려고 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인간다움의 조건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한다면 저기에 있는 자유, 인간적인 자유는 그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는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자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걸 겁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또는 아무리 내 욕망이 꼬드겨도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인간적인 자유에 속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인간적인 자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인문학입니다. 공학은 이런 자유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유롭다고 느낌을 갖게 할까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개발하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전자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프로메테우스의 유전자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피메테우스의 유전자가 있다고 제가 좀 우화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사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다만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을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프로메테우스적인 힘 또는 미래를 생각하고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서의 자유를 생각하는 이런 인문학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 둘이 잘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잘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문학자들은 공학적인 걸 잘 모르고요.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인문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괜히 딴지나 걸고 말꼬리나 붙잡고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융합입니다. 그 융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원래는 컨버전스라고 하는 융합의 의미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 말하자면 하나의 휴대폰 안에 컴퓨터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편지지도 있고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에 온갖 종류의 기능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융합 제품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전부 다 디지털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융합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 하나의 그 융합이 일어나는 공간 안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같은 포맷을 가질 때 융합이 쉽게 일어납니다. 공학과 인문학이 협업이 잘 안 됐던 이유는 포맷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유방식의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서로 합치자 하니까 마치 서로 다른 이렇게 폭을 가진 철로가 만나서 거기에 하나의 기차를 보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학적인 사유방식 또는 어떻게 하면 인문학적인 사유방식이 하나의 포맷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에 앞서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그런 그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절차고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미 그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어서 인문학을 탐구하는 방식조차가 과거와는 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철길이 서로 다른 폭을 가지고 있는 철길을 자꾸 좁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인문학적인 사유가 갖고 있었던 본래적인 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들어내온 조각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에 빠져서 너무나도 잘생긴 청년이지만 다른 인간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신이 이 조각상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구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이기도 합니다만 반면에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우리가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말할 때 이 피그말리온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진짜라고 믿고 사랑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가 어둡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실제로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고요.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흔히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이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그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것처럼 그저
이제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미래, 몇 년 후에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모르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겨질지 모르는 열린 미래. 이런 열린 미래는 그 기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지지 않은 걸 보려고 하는 인간의 사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과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인간이 이제까지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서 해왔던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에게 떠맡기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 이제 인간에게 남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주어지지 않은 것, 데이터로 아직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을 물음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인문학적인 힘, 그리고 인문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적인 사유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가를 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